네, 안녕하세요. 물리탐사 학술대 2021년 봄 학술대 두 번째 일반 세션 세 번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발표가 현재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표 시간은 15분이고 제가 10분의 타종 한 번, 12분의 타종을 한 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보나 회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보나입니다. 저는 오늘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무인 비행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인 비행기를 활용한 물리탐사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비행기 UAV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IMU 및 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하고 아래 그림들과 같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론이라고도 통칭되기도 합니다. 무인 비행기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음으로 운영이 쉽고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탐사 위험성이 낮으며 또한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정밀한 비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무인 비행기는 다양한 분류 체계를 가지는데요. 한국안전기술원의 무인 비행 장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무인 멀티콥터와 무인 비행선을 이용하는 탐사 기술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무인 비행기 기반 물리탐사 시스템 개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자력 탐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나 자력 탐사 시스템은 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상용화된 제품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오메트릭스사의 매그에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2009년부터 연구해온 무인비행선 기반 자력탐사 시스템을 2019년도에 철광산 현장에 적용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또한 드론 기반 자력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들을 수행해왔고 현재 높은 수준의 탐사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드론 기반 자력탐사 시스템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자력 탐사 시스템들과 달리 전자탐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조사해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연구가 어렵다는 의미일 텐데요. 조사된 연구 결과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세미 에어본 EM 형태로 송신부를 지표 위에 설치하고 수신부를 무인 헬기나 무인 멀티콥터에 매달아 탐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DMR 본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드론에 수신부를 부착해서 TM 자료를 얻는 방식이 2018년도에 개발되었고 현재 국내 산악 지형에서 현장 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송수신기 일체형 장비를 매달고 탐사를 하는 방식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센터에서 잼 장비를 매달고 탐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캐나다에서 연구를 수행한 장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시스템들과 달리 오늘 소개해드릴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은 무인 비행선을 사용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선을 사용하게 되면 장시간 동안 이동이 가능하고 충분한 송신 모멘트를 갖는 전자탐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부터 어떤 과정으로 현재의 하이브리드형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초기의 형태는 송수진 일체형 무인비행선 기반 전자탐사 시스템입니다. 설계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비행선 기낭에 송신 루프를 감고 곤돌라 위쪽에 수신 루프를 설치해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EM 송수신부는 미국의 지오팩스사의 위탁 연구를 통해 제작을 실시하였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시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송신 코일을 무인 비행선 둘레와 동일하게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수신 루프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 비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비행체와 지상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에 RF와 LTE 라우터 통신을 하게 되고 FCC에 들어오는 센서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일체형 무인비행선 기반 전자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비행 시험을 실시를 하였고 자료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링과 테스트를 통해 여러 번 분석을 한 결과 송수진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차장이 2차장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보정이 필요한데 비행선 기낭의 모양이 변화하고 또 비행하면서 기체가 흔들리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수신부에서의 1차장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보정이 어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한 가탐 심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보완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이 송수신 분리형 무인비행선 기반 전자탐사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송수신 분리형 무인비행선 기반 전자탐사 시스템 초기 설계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대의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탐사이고요. 송신부는 기존과 유사하게 기낭 둘레에 전선을 감아 송신을 하게 되고 수신부는 곤돌라 앞쪽에 설치해서 삼성분을 측정하게 하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국내 용역을 통해서 송신부와 수신부에 대한 개발을 다시 진행을 하였고 초기 시작품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비 개발을 완료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려던 시점에 급격하게 헬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두 대의 무인비행선 활용의 가격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무인비행선 비행 제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완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입니다. 설계도 보시면 수신부를 경량화해서 무인비행선 대신 드론에 수신부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되는 과정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송신부는 무인비행선의 기낭의 둘레 디자인을 출력해서 설치해서 사용했고 드론용으로 변경된 수신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수신부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서 연구소나 아니면 부여나 공주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송신 및 수신의 안정성 테스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간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안정성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수신부 드론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비행 시 수신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신부 장착 드론의 비행을 보시면은 아래 영상과 같은데요. 영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X축으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안정화 작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신부와 송신부 안정성 테스트를 한 후에 드론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 수신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선과 드론 간의 추종비행 시스템 개발된 결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뒤쪽에 드론이 무인비행선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드론 수신기간 거리와 비행 시 수신기 움직임 간의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추종 비행 시 고도 안정화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현재까지 획득된 자료를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획득된 자료와 해석 연구에 대한 발표는 바로 다음 이어지는 발표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비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연구라는 것을 매번 테스트를 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정화와 다양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 과정 거쳐서 현장 적용 가능해지면 향후 광대한 지역에서 효율적인 전자탐사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현장 또는 채팅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픽스드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이게 소스가 따로 날아가고 드론에 또 리시버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면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막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좀 보정에 대한 뭐 그런 선행 연구들이 혹시나 좀 있나요? 좀 참고할 만한 연구들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전자탐사 시스템 자체를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고 네. 사례들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송신을 바닥에 설치를 해서 고정된 상태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도 픽스드된 송신원과 수신기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이는 송신원과 수신기에 대한 개발을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처리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많이 네. 잘 쓰일 것 같아서요. 관련된 자료 처리 해석 연구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발표에서 아마 소개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 테스트 자료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강현우 회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형 무인항공 전자탐사 시스템 테스트 자료 분석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물리탐사연구실 강현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장비들이 지구물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여드린 사진은 땅 아래 묻힌 폐석류관을 빠르게 찾기 위해 드론에 자력 탐사를 적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김보나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그 광물자원의 분포를 빠르게 영상하기 위해서 전자탐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자료 처리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해서 지하의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그 장비에서 기록되는 자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장비에 맞는 자료 처리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 처리 과정뿐만이 아니라 지하의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도출해서 해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취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기는 현재 단일 주파수로 100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6.25 마이크로 초당 1개의 자료를 취득합니다. 즉 1000Hz의 한 주기를 기준으로 16개의 자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네, 수신기는 1000Hz의 8주기를 한 세트로 하여 100번 중합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0.8m초 동안 128개의 자료가 기록이 되는데 이거를 100번 연달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중합을 하여서 한 세트의 자료를 만듭니다. 즉 0.08초 동안 12,800개의 자료를 0.8m초 동안 128개의 자료로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128개의 자료를 100번 중합한 한 개의 세트를 순차적으로 8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현장 자료는 128개의 중합된 자료들이 8번 순차적으로 들어온 자료입니다. 현재 장비 개발 단계에서는 수신기가 4개 하고 반을 기록하는 시간 동안만 통신 신호를 주고 있어서 현재 연구에서는 4개 세트만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파를 크게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직 성분을 살펴보시면은 각 세트별로 불연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주파를 타고 있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중합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불연속적으로 기록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주파를 타고 있는 고주파의 예시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박스들을 중합을 하고 그다음에 후기시가 있는 박스를 중합을 하여 보면 좌측에 있는 그 확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상과 진폭이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 시 오차를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차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으로 기록된 4개의 세트를 하나의 신호로 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1000Hz 주변으로 앰플리튜드 리퀴지가 발생해서 신호의 크기를 왜곡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 개의 세트를 풀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앞선 결과와 달리 1000Hz와 주변의 배경 잡음이 확실히 구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앰플리튜드 크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균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세트의 앰플리튜드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앰플리튜드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과 위상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2, 3풀의 급수를 통해서 위상과 진폭을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이산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 이산 신호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복수 지수 함수들의 가중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특정 주파수에 대한 이산 신호는 모든 시간에서의 이산 신호에 혈내 복소수에 해당하는 복수 지수 함수의 가중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주파수에서의 이산 신호는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진폭과 위상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으로 1000Hz에 대한 신호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각 세트별로 진폭과 위상을 구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폭은 세트별로 일정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상은 저희가 중합하면서 기록하면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연으로 인해 위상이 38도 정도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트별로 구한 위상과 진폭을 가지고 1000Hz의 신호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한 위상을 바탕으로 첫 번째 세트를 기준으로 위상 보정을 한 후에 중합하여 진폭을 구한 후 해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탐사 장비로부터 신호를 얻어서
2, 3풀의 변환으로 풀의 급수로 성분별로 매 초마다의 진폭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때 수신기가 드론에 매달려서 수평적 이동을 하게 되면 수평적인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X, Y를 개별로 해석하기보다는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진폭을 이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겉보기 전기 비저항은 다양한 전기 비저항을 갖는 반무한 매질에 대한 수치 모델링과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검증하기 위해 나중에 전기 비저항 탐사를 통해 얻은 겉보기 전기 비저항과 비교하여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료 처리 과정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송수신기가 바닥에 있을 때에 대해 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치 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수신기는 지표에 위치하고 송신호는 무인 비행선 모양의 루프 소스를 사용하였으며 1000Hz를 가집니다. 그리고 송수신 간격은 20m, 50m, 100m 간격으로 수행하였고 전기 비저항은 15m에서 505m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앞서 수행한 수치 모델링의 결과입니다. 파란색은 수평 성분, 주황색은 수직 성분에 해당하였습니다. 점선은 탐사를 통해 얻은 자료입니다. 먼저 송수신 간격이 20m일 때를 보시면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모두 해를 가져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할 수 있지만 두 개가 가리키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50m와 100m에서는 수직 성분은 해를 갖지 않고 특히 100m에선 수평 성분이 2개 이상의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는 해석을 어렵게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송신기의 모멘트가 일정하지 않거나 수신기의 보정 계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정 요인에 관계없이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 성분 비를 사용하여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앞선 자료를 수직 수평 성분비로 바꾸어 도시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송수신 간격에 관계없이 전기 비저항이 증가하면서 수직 수평 성분비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선은 전과 같이 탐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얻은 전기 비저항은 105m대로 타당한 전기 비저항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현장 탐사 위치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우측 하단에 보이는 루프 소스부터 70m에서 110m로 중앙 특선을 설치하고 중앙 특선과 수직 방향으로 10m씩 이격시켜가며 총 21개소에서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위치마다 50초씩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중앙 특선 중 70m와 100m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신호로부터 2, 3풀의 급수로 구한 매 초별 진폭을 성분별로 도시한 그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신호가 크게 들어온 수직 성분을 살펴보시면 70m와 100m 모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어질수록 신호대 잡음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70m와 100m를 비교해 보시면 100m에서 비교적 조금 더 변화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앞서 구한 매 초별 X, Y, Z의 진폭을 이용하여 매 초별 수직 수평 성분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중 평균값을 취하여 다양한 전기 비저항을 갖는 모델링부터 얻은 수치와 비교를 하여 다음과 같이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21개소에서 취득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의 범위와 평균값을 도시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두 번째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105m의 겉보기 전기 비저항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100m 이후부터는 신호대의 잡음비가 작아져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탐사 위치에 겉보기 전기 비저항 평균값을 2차원으로 도시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105m의 겉보기 전기 비저항 분포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빨간 책선상에서 전기 비저항 탐사를 한번 수행하였습니다.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입니다.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105m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의
분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해석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자료 취득을 하고 이 취득된 자료로부터 각 성분별로 초당 진폭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정 요인에 관계없이 해석하기 위해서 수직 수평선분비를 구합니다. 그 후에 수치 모델링과 비교를 하여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합니다. 이렇게 통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은 저희가 전기 비저항 탐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와 유사함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렇게 겉보기 전기 비저항을 구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으로 자동화하고 나중에 수신기를 드론에 부착하여 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롤링, 피칭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오프라인 또는 채팅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준 박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겉보기 비저항을 구하셨잖아요. 예, 네, 이제 실제로 저희가 겉보기 비저항뿐만 전기 비저항 탐사에서도 이제 겉보기 비저항을 구하게 되면 이제 그게 위치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땅의 정확한 위치에 겉보기 값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저희가 대충 맞추려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구한 겉보기 비저항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신기 위치에 있는 이제 겉보기 비저항으로 이렇게 도식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회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얘가 얘기하는 겉보기 비저항이 정말은 어디쯤 위치하는 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요거 결과 나온 다음에는 이제 인버전까지 가실 건지 그 통해서 실질적인 비저항, 그러니까 서피스 업 서피스의 비저항 값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자 탐사의 경우에는 그 매질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수신기를 설치한 위치만의 전기 비저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통신기부터 이제 수신기까지 평균적인 그 전기 비저항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무인 비행선과 수신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하려면은 지금 구한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역산을 하고 싶다면 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현장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이 연구를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설순지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자 탐사 장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그 송신기도 지표에다 놓는 게 아니라 띄우다 보니 여러 주파수를 그 동시에 이렇게 송신을 하는 게 파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장비 개발하시는 분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싱글 프리퀀시인데 사실은 만약에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3층이나 뭐 4층이라도 어떤 역산이 되려면 이게 주파수 대역이 데케이 이상 차이 나는 주파수 대역이 한두 개 이상은 사실은 더 획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뭐 지오메트리컬 사운딩의 개념으로 여러 옵셋에 대한 뭐 탐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페런트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송신기나 수신기가 둘 다 롤링 피칭이 굉장히 이제 띄우게 되면 심하게 될 거고 고도도 정확하게 사실 GPS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적인 탐사에서 어페런트를 정확하게 구한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MT 시계열 자료의 잡음 제거 전후 결과 비교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유경호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 네. 준비됐나요? 네. 저희가 혹시 지금 동영상이 공유가 안 돼서 혹시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으로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MT 시계열 자료의 잡음 제거 전후 결과 비교의 발표를 맡은 강원대학교 물리탐사연구실의 류경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시계열 자료 잡음 제거 방법, 시계열 잡음 제거 효과 분석,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유발 단층 구조 규명을 위해 40km x 40km 영역에서 MT 탐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얻어진 자료는 겉보기 비저항과 위상 곡선을 작성하고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얻어진 MT 시계열 자료에서는 차량 및 스파이크형 잡음이 다수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 및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계열 자료 잡음 제거 방법입니다. 차량 및 스파이크형 잡음을 분류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및 문턱값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계학습의 방법 중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도학습은 이미 훈련 데이터의 레이블, 즉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 작업이 전형적인 지도학습 작업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스팸 필터가 좋은 예시입니다. 지도학습의 많은 알고리즘 중 분류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계학습 방법은 차량 잡음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고, 다음으로 스파이크형 잡음 분류에 사용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턱값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시계열 자료에서 문턱값을 설정해 준 뒤 설정된 문턱값 이상의 값을 스파이크형 잡음이라고 분류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잡음을 분류하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총 경주에서 4개의 측점을 선정하여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차량 잡음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잡음 분류에 맞는 학습 모델을 만들고 난 뒤 예측된 분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오차 행렬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차 행렬을 통해 3가지 지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정확도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한 전체 비율을 의미하고, 정밀도는 다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 재현율은 소수 데이터, 즉 잡음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각 지표의 값은 정확도 88.3%, 정밀도 73.7%, 재현율 69.8%의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래의 시계열 자료는 KJM115번 측정의 1시간 시계열 자료이며 빨간색으로 나타낸 차량 잡음은 25개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크형 잡음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형 잡음을 분류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4초씩 분할하여 각 윈도우의 진폭을 구한 뒤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히스토그램을 다시 크기별로 나열하게 되면 갑자기 진폭값이 크게 증가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이 기준으로 삼은 문턱값으로 스파이크형 잡음을 분류할 경우 스파이크형 잡음이 너무 적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턱값을 변화시키면서 잡음 분류를 진행하였고 히스토그램이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지도록 문턱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자료 잡음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GM 115번 측정 같은 경우는 차량 잡음이 이미 존재하고 차량 잡음을 제거하였을 때 원본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이제 차량 잡음을 잘 제거를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잡음이 나타나지 않는 KJM 159번의 차량 잡음을 합성하여서 차량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성 과정으로는 먼저 KJM 159번 시계열 자료를 준비한 뒤 KJM 115번 측정에서 차량 잡음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잡음을 KJM 159번에 인공적으로 잡음을 삽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차량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고 각 결과를 보게 되면 제로 밸류는 잡음은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지만 신호도 같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니어 리그레션 과정은 잡음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언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 결과는 4가지 방법 중 비교적 효과적으로 잡음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모트 레퍼런스 과정은 신호의 약 끝쪽에서 새로운 잡음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Y 성분도 HX와 동일하게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한 뒤 어떠한 방법이 원본 신호를 가장 잘 복원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결과를 원본 신호와 교차상관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교차상관의 결과는 미디안 값이 HX와 HY 성분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도 차량 잡음과 마찬가지로 일본 원거리 측정에서 스파이크형 잡음을 추출한 뒤 KJM 115번에 이번엔 KJM 115번의 측정에 스파이크형 잡음을 합성해 주었습니다. KJM 115번에 인공적으로 스파이크형 잡음이 심한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준 뒤 3가지 방법으로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하고 원본 신호와 교차 상관 값을 구해본 결과 미디안 값이 가장 값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잡음 제거 효과 분석입니다. 먼저 차량 잡음 합성 후 잡음 제거의 겉보기 비저항 및 스펙트럼의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차량 잡음 합성 후에는 약 1Hz에서 0.01Hz까지의 겉보기 비저항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제거 방법으로는 차량 잡음을 제거하였을 때 원본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잡음 제거 후에 낮아진 겉보기 비저항 값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펙트럼의 결과도 확인해보면 1Hz에서 0.01Hz 대역에서 변화가 나타났으며 차량 잡음을 합성했을 때 높아졌던 스펙트럼이 잡음 제거 후에 다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차량 잡음이 많이 관찰되는 KJM 115번 측정에서 1시간 및 6시간에 대해서 차량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1시간 및 6시간 자료 모두 앞서 인공적으로 차량 잡음을 합성했던 측정의 결과와 같게 약 1Hz에서 0.01Hz 사이 대역에서 겉보기 비저항 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펙트럼의 결과 역시 차량 잡음을 제거하였을 때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크형 잡음 합성 후 잡음 제거의 겉보기 비저항 및 스펙트럼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의 겉보기 비저항 결과를 보게 되면 스파이크형 잡음 합성 결과에서 1Hz에서 0.01Hz까지 겉보기 비저항의 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 후에는 겉보기 비저항 값이 다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 비저항의 결과만 보게 되면 차량 잡음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파수에서만 영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확인되지만 오른쪽의 스펙트럼의 결과를 함께 보게 되면 가장 영향이 많은 지점은 1Hz부터 0.01Hz 대역이지만 모든 주파수에 걸쳐 조금씩 모두 스펙트럼의 결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차량 잡음과 다르게 스파이크형 잡음은 화이트 노이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스파이크형 잡음만 존재하고
비교적 다른 잡음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측정에서 6시간의 시계열 자료에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 과정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앞선 잡음을 합성한 측정과 다르게 겉보기 비교한 값에서 미비하지만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에서 변화가 있었고 스펙트럼의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T 자료를 이용하여 겉보기 비교한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서 나타난 잡음 제거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로버스트 프로세싱과 리스트 스퀘어 방식입니다. 확인 결과 두 가지 방식 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잡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잡음 제거의 효과를 확인 가능했으며 시계열 잡음 제거 후에 겉보기 비조항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 후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았을 때 스파이크형 잡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및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 지역에서 14측점을 선정하여 14측점에 대해서 차량 잡음 및 스파이크형 잡음 제거를 수행하고 역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피팅 커브를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피팅 커브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겉보기 비조항 및 위상 자료에서 조금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1번 측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 겉보기 비조항에서 조금 더 연속성이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2번 측정 같은 경우는 겉보기 비조항에서의 연속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위상에서도의 좀 더 자료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측정 같은 경우도 이제 겉보기 비조항의 연속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번에서도 겉보기 비조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위상도 조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산 결과입니다. 앞선 시계열 잡음 제거를 수행한 후 14측점의 역산 결과입니다. 역산 과정은 TMT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지하 깊이는 25km, 측선 길이는 30km입니다. 이터레이션은 총 10회 수행하였으며 잡음 제거 후에 역산의 결과에서 저비저항대와 고비저항대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지만 역산 결과는 아직 에디팅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MT 탐사는 인공 송신원이 아닌 자연 송신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전자기 잡음에 매우 취약하고 2018년, 2019년 경주 지역에서 수행된 MT 탐사의 시계열 자료에는 차량 및 스파이크형 잡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열 자료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및 진폭의 크기를 이용하여 잡음을 분류하였고 미디안, 리니어 리그레션, 제로밸류, 리모트 레퍼런스 방법을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잡음을 제거 후에는 겉보기 비조항 및 스펙트럼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차량 잡음은 약 0.1Hz 부근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스파이크형 잡음은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14측점을 선정하여서 시계열 잡음 제거를 수행하고 각 측점별 피팅 커버로 확인해 본 결과 잡음 제거 후에 겉보기 비조항 및 위상 자료가 조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에디팅 과정에서 아직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아까 보니까는 그 차량 잡음 제거에서 막 4가지 방법 해가지고 네네. 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로버스트한 방법이 어떤 거라고 주장을 하신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디안 필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거를 했을 때 네네. 가장 차량 잡음 제거가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지중 1차원 TEM 탐사 모델링 및 역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안경찬 회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전기전자탐사연구실 안경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중 1차원 TM 탐사, 모델링 및 역산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터널 굴착 시 전방의 함수대, 석탄층 등의 연약대를 탐지하기 위해 탐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터널 전방 예측에는 TSP 탐사, 전기비장 탐사, TEM 탐사, 그리고 GPR 탐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TEM 탐사는 송신원에서 지하에 유도된 자기장의 변화를 지연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지하의 매질 구조를 파악하는 탐사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TEM 탐사는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며 저비장대 탐지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반만 공간을 가정한 지표 TEM 탐사 프로그램은 지중 TEM 탐사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간 TEM 탐사 모델링 및 역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TEM 역산은 초기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적절한 초기 모델 설정이 중요하므로 겉보기 전도도를 이용한 초기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함 메소드를 이용한 역산과 전기 비장과 층의 두께를 모델 변수로 하는 마코트 역산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원에서의 TA 포텐셜은 직교 좌표계에서 공간 좌표계에서 이제 후리에 변환을 통해 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원통 좌표계로 변환하면 첫 번째 식과 같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수신원에서의 TA 포텐셜의 HG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획득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상 좌측의 그림은 수신 장비, 그리고 송신 장비, 그리고 중심이 같은 센트럴 루프로 배열된 수신 루프와 송신 루프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장비의 명은 나노 TM이며 장비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시 측정한 성분은 시간에 따른 HG 컴포넌트의 변화율이며 루프의 크기는 탐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프 배열은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센트럴 루프 배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반응값은 매질의 전기 비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따라서 저비장 매질 탐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응값은 이상대의 전후방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측의 그림을 통해 루프의 전방과 후방에 이상대가 위치한 경우 녹색과 적색의 그래프가 같은 것을 통해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역산에서는 수신원의 후방의 매질은 사전 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측정 시간, 모델링 결과를 고려하여 가탐 심도는 약 100m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역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산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이론 자료와 현장 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감세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산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가 모델 가중치, 데이터 오차,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리고 모델 증분 벡터, 그리고 모델 가중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 가중치에 따라서 마코트 레벤버그 메소드와 옥함 메소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옥함 메소드의 경우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모델링 함수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편비분으로 구성하였고 그 전기 비장 그리고 두께 동시 역산의 경우에는 모델링 함수에 대한 전기 전도도와 층의 두께에 대한 편비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겉보기 전도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겉보기 전도도는 측정 자료와 같은 반응값을 보이는 분질 매질의 전도도를 말하며 측정 시간과 겉보기 전도도를 통해 계산한 분산 깊이를 통해 초기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신원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이상대가 위치한 경우에 겉보기 전도도의 계산값을 관찰하실 수 있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론적인 자료를 역산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상 좌측의 그림이
좌측에 그린 참 모델 그리고 옥합 역산 결과 그리고 전기 비저항과 두께 동시 역산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깊이, 세로축은 전기 비저항이고 이제 0m 지점에 송수신원이 위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신원 후방의 매질은 고정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색의 옥합 역산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참 모델의 전기 비장 분포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약 40m 지점부터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색 점선의 동시 역산 결과는 참 모델과 매우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두께를 모델 변수로 추가하여 더 정확한 값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그림이 두 역산에 따른 RMS 오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먼저 적색은 옥합 역산의 결과로 매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반면 청색의 동시 역산 결과는 비교적 급격히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더 적은 값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은 두 역산 결과와 그 참 모델의 반응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가로축은 지연 시간, 세로축은 반응값이고 세 그래프가 잘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장 자료를 역산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화면상 좌측의 그림이 이제 자료를 획득한 지역의 계략도이고 이제 붉은색의 송수신원이 터널 내부에 위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전방에는 다른 터널이 위치하며 그리고 60m 지점에는 공기층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그림은 지연 시간에 따른 반응값의 그래프이며 이제 적색이 측정 자료이고 그리고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의 자료가 이제 잡음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제 먼저 적색의 측정 자료를 살펴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약 10 마이크로세크 지점부터는 변화가 매우 큰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제 이는 녹색과 청색 그리고 노란색의 그 잡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쇄가 되어서 좀 왜곡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이후 대역은 역산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는 그 통신 루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역산에는 하늘색 영역의 11개의 자료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역산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옥합 역산과 그 동시 역산의 경우 공통적으로 초기 모델의 전기 전도도는 겉보기 전도도를 이용하여 설정하였고 부등식 제한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송수신원 후방의 층은 공기 10m 그리고 2000옴미터의 반무한 매질로 설정하였고 이제 부가적으로 옥합 역산의 경우에 층의 개수는 10개로 설정하였고 각 10m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시 역산의 경우에는 층의 개수는 4개로 설정하였고 초기 두께는 20m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역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상 좌측의 그림이 이제 두 역산한 자료이며 가로축은 깊이, 세로축은 전기 비저항, 그리고 송수신원이 0m 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먼저 적색의 동시 역산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제 30m 지점까지는 이제 안반층으로 추정되는 고비저항대가 나타나고 30m 지점부터 약 50m 지점까지는 저비저항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앞서 소개한 대로 터널 전방에 위치한 다른 터널의 그 구조물에 의한 영향으로 왜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50m 지점부터는 공기층으로 추정되는 고비저항대가 나타났지만 이는 좀 공기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저비저항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전방 터널의 구조물에 의해서 왜곡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옥합 역산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동시 역산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교적 점진적인 구조를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제 옥합 역산은 이제 범용성이 높은 탐사법으로 그 이상대를 탐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제 동시 역산은 경계면 탐지하기에 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이제 판단됐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이
역산에 따른 RMS 오차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제 두 역산법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10% 미만으로 수렴하여서 역산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현장 자료 그리고 두 역산 결과의 반응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제 현장 자료를 역산한 것을 감안하면 잘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지중 TM 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델링 및 현장 자료를 역산하였습니다. 그 지중 TM 탐사 측정 값은 이상대의 전후방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제 수신호 후방은 사전 정보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장 자료는 잡음이 포함되어 해석이 가능한 자료가 제한되었고 그 터널 구조물과 공기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옥함 역사는 범용성이 높은 탐사법으로 이상대 존재를 유무를 파악하기 효과적이며 이제 전기 비저항과 층의 두께가 변수인 마커트 레벤버그 메소드는 그 경계면 탐지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막장 전방 예측 기법 및 검증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오프라인이나 채팅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준 회원님.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발표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터널에서 탐사를 하고 결과를 하는데 지금 원디 인버전으로 원디로 지금 가정을 하고 하셨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터널이 보면 한 3m에 6m 이상 되는 터널이면서 그 주변은 다 이제 지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원디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3D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디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성 다 말씀하신 건가요? 들으셨나요? 지금 목소리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있는데 혹시 발표자님 저기 질문 들으셨습니까? 그 타당이라는 부분부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원디로 지금 해석하시잖아요. 탐사도 그렇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모델 자체는 이제 3D인데 지금 특히 이제 터널에서 이제 에어층이 있고 그 주변에 그라운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디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 이제 3D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터널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일단 저희가 위치한 이 터널은 어쨌든 공기층인데 이제 TM의 특성상 이제 그 공기층과 같은 이제 그 고비저항 때는 이제 그 반응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터널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전체 공간에 이제 터널과 같은 어떤 원통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악 지형이나 이런 지형의 경우에는 무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떤 공기층과 같은 것의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답변 괜찮으셨나요? 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SIP 동시 역산 기법을 이용한 NAPL 오염지 정기적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김빛나래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온라인이죠? 예, 저 근데 동영상 보내드렸었거든요. 혹시 동영상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파일 전달받는 과정에서 파일이 누락된 것 같은데 혹시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직접 동영상 공유 가능하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파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니면 순서를 조금 뒤로 밀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혹시 레이안님 혹시 접속에 계신가요? 미스터 레이안? 예. 어. 그러면은 지금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미스터 레이안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빛날의 회원님이 마지막 발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Wait a second. 다섯 번째 발표는 DC Resistivity Inversion Incorporating Topography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주제로 미스터 레이안 회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So, are you ready? Yeah. Okay, go. Okay. 레이안 것도 동영상 아니에요? 네, 동영상이에요. Resource Engineering Department. 아하. Today I will give a presentation from our research with the title of DC Resistivity Inversion Incorporating Topography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he presentation will begin now. The content of the presentation consists of three sections: introduction, theory and method, and the last section is the result. 혹시 음성 소리를 좀 키울 수 있나요? Recently,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hardware and the emergence of open source libraries such as scikit-learn, TensorFlow, and also other acces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come easier. And thus, attempts to apply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ethod technologies to the field of geophysics gradually increase. On our topic research, we focus on the usage of CNN 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try to implement it in the field of geophysics. The workflow on how CNN as general work can be seen in the figure. It was by attempt to mimic the human neuron receptor to absorb the environment information later, save that information feature data to predict the unknown variable and classify it based on the trained information before. Like for example is how the human brain can differentiate cat or dog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already accumulated. CNN with the trained neural network structure will also have the same ability to predict some image either cat or dog based on the input data image trained before. And in our topic research, the CNN will be implemented for DC resistivity inversion. DCR, or direct current resistivity method, is one of the most common survey methods in geophysics. This method is widely used for mining, geotechnics cavities, and other subsurface exploration. Direct current resistivity works by injecting electrical current in the ground through two electrodes, and later the voltage and the surface will be measured by the amount of current flow in the subsurface, which the observed data will be converted into apparent resistivity or the inverse of it, apparent conductivity. For our research, the survey type of configuration for arrays of the electrode is dipole-dipole. The measured potential will be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distance between any two of the electrode, with the electrode of source is A and B, and the electrode of receiver is M and N. And later, the measured potential difference can be converted to become either resistivity data measurement or conductivity data measurement. Second part, theory and method. The workflow of our research is consistent with the training stage to train the architecture of the trained neural network. With the input of the training model is the physical properties data of apparent conductivity data and topography data.
while the label is the connectivity body model that previously we already generate with SIMPEC library in Python. As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already been trained, to test the trained model, we use the significant data of one model and two model significant data of apparent connectivity and topography data to predict the connectivity model of the test data itself. In our research, we will try to compare two types of the CNN architecture versus VG16. VG16 i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proposed by Simonyan and Zimmerman from University of Oxford and famous of its capability on achieving high accuracy in ImageNet that been submitted to ILSVRC in 2014 to make an improvement over AlexNet. This structure is famous by using the multiple convolutional layer 3 times kernel size filters, one after another, and later use the pooling layer of 2 times 2 with stride of 2. By referencing the V16 from before, we try to implement it as a V16 autoencoder structure by symmetrically mirror the encoder part of the general V16 and make a copy of the part for the decoder section to reconstruct the encode input of the represented picture to achieve our desirable output. Our suture layer is consists of input, then 2 layers of convolutional 3 times T kernel, which is of the batch normalization and activation ReLU, then putting layer 2 times 2 into the next 2 convolutional layer and repeat for the encoder part for the dimensionality reduction. For the decoder part, we make use of the dimension enlarging layer such as convolutional transpose 3 times T or upsampling layer. The second structure that we test in this research is V16 autoencoder with addition of skip connection layer that later we will call UNet structure because of the shape of the structure that resemble the shape of U. Skip connection layer is a backpropagation to gradually minimize the loss of gradient by updating the parameter of the network. The idea is by skipping some layer in the neural network and fix the output of one layer as the input to the next layer instead of only the next one. It's a pass feature from encoder part to the decoder part in order to recover spatial information loss during downsampling or max pooling. As per mentioned before, to enlarge the dimension in the encoder part, we can use 2 different ways. First is convolutional transpose, and the second way is upsampling. Convolutional transpose is an inverse of the convolutional layer that increases the resolution of the input to higher level depends on the kernel, filter, and padding just like the general convolutional layer. While upsampling is the increase of resolution input from low to high by repeating the rows and column of the input data by the size respectively. Different from convolutional transpose method, upsampling don't have connectivity pattern between output and input. As both of these methods can increase the image resolution, we will also compare the result of using from each of the methods mentioned here. Next is topography MOS. Topography MOS map is an hour's time of tackling the problem in detecting the difference of variation height of topography level from the data input by generating the shape of the topography of the conductivity model with the value of our conductivity above surface is 0 and the subsurface area as 1. Our topography mesh data need to be the same as the data model produced. The topography MOS mentioned before will be implemented in this following fashion: before the output layer or after the last 1 times 1 convolutional layer. This method of implementing the topography MOS is used in both of the architecture, V16 and UNet architecture. This is the impact given by adding the topography MOS to the architecture model. Later, we will be compared the result of using topography MOS and without using topography MOS in the model. To implement the topography MOS into the architecture V16 and UNet as additional feature input for CNN training, we test 2 different ways: concatenation and multiplication. Concatenation is a way to input by taking the input list and return a list of the same shape except the concatenation axis, so the dimension will be the same except the increase of the last dimension by the result of concatenating. While multiplication is the way of input by taking the input list and multiplies each of the element wise, then return the list with the same shape without any difference in the shape dimension. And this is our generated data. The data that we generate is divided by 3 types of data for training the model and 4 kinds of data types. Can be seen from the table. We have the 4 different kinds of 1 body anomaly flat topography data, 2 body anomaly flat topography data, 1 body anomaly variation height topography data, and 2 body anomaly variation height topography data, which each kind of data have 3 types of data need for the CNN training input and label. The input is consist of apparent connectivity data and topography shape mesh data, and label data for the CNN model is a body model. All data generated using the value of background relativity field of 500 ohm meter and anomalous body relative value is varied from 10 ohm meters, 20 ohm meters, 50 ohm meters, 1000 ohm meters, 1500 ohm meters, and 2000 ohm meter. The using data generated that we have is amount to 8400 data, and later will be split by test data, validation data, and test data by ratio of 79%, 18%, and 3% respectively. The third section and last section, result.
First comparison that we check is the usage of topography MOS in the architecture, either it's a VG16 or unit architecture. In the table from left to right is unit without topography MOS, VG16 without topography MOS, unit with topography MOS, and VG16 with topography MOS in order. These each of a method, training loss value and prediction loss value, with the lowest values achieved by unit architecture with topography MOS. And this is the result of prediction using each of the trained model. And based on the IOA value, which is the value to evaluate how close prediction to the ground truth, the unit with topography MOS achieved the highest score with 0.8913, followed with VG16 with topography MOS and without topography MOS, and lastly unit without topography MOS. Therefore, from this predic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usage of topography MOS will improve the result of prediction. Second comparison that we check is the usage of concatenated and multiplication for topography MOS addition to architecture, either in VG16 or unit structure. In the table from left to right is unit with concatenation method, VG16 with concatenation method, unit with multiplication method, and VG16 with multiplication method, with the lowest value is achieved by unit architecture with multiplication method for topography MOS addition into architecture. And this is the result of prediction using each of the trained model. And based on the IOU value, the unit with multiplication method for topography MOS achieved the highest score with 0.9198, followed by V16 with multiplication method for topography MOS, and unit with concatenation and V16 with concatenation in order. Therefore, from this comparison, we can conclude that the usage of multiplication method have a better result than concatenating method for topography MOS addition. The result comparison that we check is the usage of convolutional transpose at upsampling for dimension enlarging for decoded part. In the table from left to right is unit with upsampling method, V16 with upsampling method, unit with convolutional transpose method, and V16 with transpose method, with the lowest values achieved by unit architecture with convolutional transpose method. And this is the result of prediction using each of the trained model. And based on the IOU value and also visually, the unit with convolutional transpose method have better result compared with the other model with the value of 0.8662, and followed by V16 and the other method using upsampling. Therefore, can be concluded in here that convolutional transpose compared to upsampling method have a better accuracy for predicting. The last result is by combining all the results of previous comparison. In here, we use all of the conclusion achieved before, that is to make use of topography MOS, multiplication method, and convolutional transpose layer, and test it with one model and two model test set data, with two kind of architecture unit and V16 to see which kind of architecture work better in this model. For flat topography data test, in one model, V16 seems have a better result as unit but only slightly, with 0.9260 compared to 0.9196, while on the second model dataset, unit can be seen have a better result than V16 with 0.7194. On the other hand, when we see the variation topography height data test in both one model dataset and two model dataset, unit architecture seem to have a better result compared with VG16 as per IOU value, with 0.9389 for one model dataset and 0.7661 for two model dataset in topography variation data. Therefore,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to achieve the more accurate prediction, especially for DC resistivity inversion incorporating topography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Unit have a superior result compared to VG16, in which the model need to have the additional input learning of topography MOS with multiplication feature that help to predict the shape of the topography field and the convolutional transpose as dimension enlarging in the decoder part. And this is the word version of the previous conclusion that conclude each of the comparison with the end conclusion of unit architecture with multiplication input method for topography MOS and the usage of convolutional transpose is the most accurate architecture for predicting the DC resistivity inversion incorporating topography. And that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of our research of DCR inversion incorporating topography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 am Takwandra Rian Faris. Thank you for listening. Good afterno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기 레이안 회원님 같은 경우에 물론 영어가 편하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신다고 하시니까요.
편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나 정도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성민 회원님. Thank you for good presentation and could you explain the construction of training data set? I mean, the numbers of training samples or the range of recipe variation of conductive anomaly? Okay,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in our research, we use in total it was 8,100 data with 2,000 data that we use for training and validating, and 50 data, the last remaining is for testing for each of the model. So we have 50 data in flat topography, 50 data in two model flat topography, 50 data for variation topography, and the two model variation topography. While for the resistivity value, for the background, we use the same value as 500 ohm meter, while the training is a randomized variation for 50, 10, 20, 50, 100, 1,000, 1,500, and 2,000 ohm meter. Thank you. Oh, yeah. You're welcome.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김빛나라 회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자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는 SIP 동시 역산 기법을 이용한 NAPL 오염지 정기적 특성 분석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김빛나래 회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에너지영업공학과의 김빛나래입니다. SIP 동시 역산 기법을 이용한 나플 오염지 정기적 특성 분석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SIP 이론 및 동시역산 기법과 나플 오염으로 인한 정기적 반응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수치 모델과 현장 자료 적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진동수 영역 IP 자료에서는 단일 진동수에 대한 특성 분석이 아닌 여러 진동수 범위, 즉 광대역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저희는 인접한 진동수 모델 간의 공간적인 연계성을 주는 SIP 동시역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SIP 동시역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동수 영역 IP 자료를 분석하고 나플 오염 현장 자료에 적용하여 나플 오염지의 전기적 특성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IP 이론 및 동시역산 기법입니다. IP 탐사법은 크게 시간 영역 IP와 진동수 영역 I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 IP에서는 직류전류 소스를 이용하여 과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반면 진동수 영역 IP에서는 교류전류 소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복소전기 비저항 탐사에서는 AC 전류 송신원을 이용하여 IP 상체에 의해 나타나는 진동수별 복소전기 비저항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게 됩니다. 광대역 유도 분극 탐사에서는 여러 진동수 범위에서 나타나는 크기와 위상의 분산 곡선, 즉 이완 현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 콜콜 모델이 있습니다. 콜콜 모델은 DC 전기 비저항, 충전율, 시간 상수, 진동수 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SIP 자료는 여러 진동수 범위의 크기와 위상에 대한 자료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4D 전기 비저항 역산에 이용되었던 동시역산 기법으로 진동수 자료 간의 공간적인 연계성을 주는 역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개발한 SIP 동시역산 알고리즘에서는 진동수 모델 개수의 자료 및 모델 벡터를 가진 자료 오차와 러프니스 컨스트레인트에 더하여 프리퀀시 컨스트레인트를 통해 인접한 진동수 모델 간의 1차 미분을 주어 진동수 모델 간의 공간적인 연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가중치 텀을 추가하여 IP 상체로 예상되는 블록에는 낮은 가중치 값을 주어서 모델 업데이트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요. 현장 자료에서는 IP 상체의 위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 계산 과정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IP 상체가 예상되는 블록에 낮은 가중치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액티브 프리퀀시 컨스트레인트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SIP 동시확산 알고리즘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 observation equation 형태로 풀 수 있는데요. 이 observation equation은 진동수 모델들에 대한 대각행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나풀 오염으로 인한 전기적 반응입니다. 유류오염원이 유출되게 되면 유출 직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은 유리의 특징 때문에 높은 전기 비전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라풀의 유출 단면을 보시게 되면 엘라풀이 유출된 소스존으로부터 지하수 흐름 방향을 따라 점차 퍼지게 되는데요. 전기 비저항 역시 소스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기오염물인 유류오염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과 반응하여 생지구물리 혹은 생지구화학적인 변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생물과 지하매질의 반응을 연구하는 바이오지오피직스 분야는 200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생물의 생분해 작용으로 인해 다공성 매질에는 공극의 형태가 변하는 피지컬적인 변화나 생물막 등의 바이올로지컬한 변화,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IP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생물 생분해 작용으로 인한 IP 변화에 대한 연구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IP 동시확산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간단한 수치 모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콜콜 모델 특성을 가진 간단한 IP 상체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송신원 진동수는 총 12개로 설정하였고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역산법에 따른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역산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총 12개의 진동수 자료를 동시에 역산하고 프리퀀시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한 동시역산 방법 역산 결과와 각 진동수 자료를 독립적으로 역산한 단독역산법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역산 단면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역산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콜콜 모델과 같은 이완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 해석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상체 위치에 해당하는 블록의 진동수에 대해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역산값을 도시하였을 때 역산법에 따라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단독 역산의 경우에는 잡음의 영향으로 일정하지 않은 분산 곡선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시 역산 결과에서는 프리퀀시 컨스트레인트를 통해 진동수 모델 간의 공간적인 연관성이 부여되면서 훨씬 안정된 분산 곡선이 역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산된 크기와 위상 모델에 대해서 콜콜 모델 피팅을 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파이김리라는 물리탐사 모델링과 역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팅 방법을 모든 역산 블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비저항, 충전율, 시간상수, 진동수 지수에 대한 콜콜 모델 변수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역산 결과로부터 구한 충전율과 시간상수는 참값에 가깝게 구해졌습니다. 반면 단독역산 결과로부터 구한 콜콜 모델 변수 분포에서는 불규칙한 분산 곡선의 영향으로 정확도가 떨어져서 충전율과 시간상수가 동시역산 결과에 비해 다소 과소평가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자료의 적용입니다. 실제 나풀 오염지 해석을 위해 앞서 설명드렸던 SIP 동시역산 알고리즘과 콜콜 모델 분석 과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나풀 오염지에는 SIP 탐사와 함께 시추공 탐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시추공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지질 단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부 2.3m 부근에 지하 수위가 있고 그 위에 엘라풀이 부유하는 것을 시추공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도 4에서 6m의 실트층에 용존 오염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IP 탐사에서는 총 3개 측선이 있으며 다이폴 배열을 이용하였습니다. 타겟 심도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폴 스페이싱은 1m, A 스페이싱은 2m입니다. 송신 진동수는 0.125, 1, 8Hz 총 3개로 측정되었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모닉 프리퀀시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하모닉 프리퀀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 SIP 장비에서는 측정하게 되는 자료가 설정된 송신 진동수에 대한 반응이 시간 영역에서 측정되게 됩니다. 이 자료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진동수 영역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송신 진동수를 설정한 펀더멘털 프리퀀시 뿐만 아니라 정수배인 하모닉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 자료에서 해석에서는 SIP 자료 개수를 보완하여 SIP 자료 스펙트럼 분석을 하기 위해 하모닉 프리퀀시 자료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모드가 커질수록 신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드는 1, 3, 5까지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송신전류 진동수로 얻은 3개 진동수 자료에서 자료 상태에 따라 선별한 총 7개 진동수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총 7개 진동수 자료에 대해서 3차원 동시역산과 단독역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진동수에 따른 3차원 분포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펀더멘털 프리퀀시만 도시하였습니다. 앰플리튜드 결과를 도시하였을 때 지표 부근에서 고비저항 영역이 나타났는데 이는 뒤에서 추공 자료와 비교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역산 결과에서는 라인 2에서 가장 큰 위상 이상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0.12Hz에서 IP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가 줄어들고 8Hz에서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역산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동시역산 결과에서 이상체 위상값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IP 자료와 나플 오염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공 자료를 얻은 상부 엘라플 분포 평면도와 SIP 크기 위상 결과 역산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유 엘라플이 나타나는 시추공 1, 4, 5, 7 위치와 고비저항의 영역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상에서는 엘라플의 분포와 위상의 분포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높은 전기위정 특성을 가진 엘라플 분포는 SIP 해석할 시 고비저항의 영역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3차원 동시역산 결과를 기반으로 콜콜 모델 변수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비저항은 앰플리튜드 분포와 비슷하게 GPU 부근에서 고비저항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충전율, 시간상수, 진동수 지수는 페이즈 분포와 비슷하게 라인 2가 위치한 Y축 6m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Y축 마이너스 6m 방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인 2가 위치한 부분에 용존 오염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시추공 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역산 결과에서 얻은 콜콜 모델 변수에서는 동시역산에 비해 충전율, 시간상수, 진동수 지수 값이 다소 약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치 모델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분산 곡선 영향으로 인해 해상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역산 결과에서보다 물성의 공간적인 연결성도 다소 떨어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SIP 동시역산 알고리즘은 다준진동수 자료를 해석할 때 진동수 축으로 1차 미분을 함으로써 진동수 모델 간의 공간적인 연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콜콜 모델을 분석할 때 단독역산에 비해서 향상된 역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플 오염지 현장 자료 분석에서는 총 7개의 진동수 자료를 역산하고 콜콜 모델 변수를 구하였습니다. 동시역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을 때 단독역산 알고리즘 역산 결과보다 이상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공간적 연계성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앰플리튜드 역산 결과에서는 부유 엘라플 위치와 고비저항 영역이 연관된 것으로 보였고 페이지 역산 결과에서는 실드층 및 용존 오염물과 연관이 추정되나 시추코어 자료의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도 깊은 IP 모델 해석을 위해 다양한 수치 기법과 등가회로 모델을 이용한
이완 현상 분석을 하고자 하며 납풀 현장 자료에 대해서는 시추공 자료 심층 분석을 통해 용존 오염물 분포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정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승욱 회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승욱입니다. 예,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재밌게 봤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SIP 역산을 하실 때 진동수 지수를 맵을 보여주셨는데 그 각각의 포인트들의 진동수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고 사실 그 진동수 지수가 지층의 매질의 특성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발표 심사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변 드리자면은 콜콜 모델 피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용한 방법은 그냥 각 변수별로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스텝 사이즈들을 해가지고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방법으로 구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치 모델에서도 그렇고 진동수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동수 지수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리고 일단 현장 자료에 대해서 이제 뭐 충전율, 뭐 시간 상수, 진동수 지수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이제 뭐 오염물 물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세션 3 모든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인데 12시부터 바로 이제 마지막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